자, 61번 볼게요. 61번. 갑종중은 그 소유 토지를 종중원의 한 사람인 을과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을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자,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요. 종중의 명의신탁이니까 탈법 의도가 없으면 그 명의신탁은 유효하죠. 그죠? 탈법 의도가 없으면 유효가 돼요. 자,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 갑종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유효하면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2번 을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시효 취득은 전부 다 자주 점유해야 되죠. 소유여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요, 이건 타주 점유입니다. 언제나 기본적으로 타주 점유예요. 그러니까 시효취득, 점유부 시효취득이든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 갑이 등기를 회복하기까지는 을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상태일 때요, 대외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자이다. 이게 인정되는 관계예요. 따라서 명의수탁자는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주장할 수 없죠. 자, 4번 을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경우 만약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이 제3자가 선납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4번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5번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로 복귀됩니다. 대외적으로도. 따라서 대외적 관계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 62번. 2011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메일을 청약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는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면 10월 27일 18시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이 되니까 이 기간을 지나버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청약은 실효되죠. 실효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거 됐네요. 을은 즉시 그 을에게 메일이 도착했는데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한번 볼까요?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했는데 원칙적으로요. 이게 뭐예요? 요 승낙 기간 동안 청약은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죠. 요 기간 동안은 청약의 구속력이 생깁니다. 구속력. 이거 뭐예요?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비철회.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좀 봐두시면 되겠죠. 6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여기는 2번 보시죠.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이걸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하죠. 주택을 일시사용 임대차 했을 때는 여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임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이란 것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하는 터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기와 침식이 이루어지는 당분간, 그죠?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그러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64번. 시계 수리상 A가 B로부터 그 시계 수리를 부탁받아 그 수리를 끝냈다. 자, 그러면 수리한 시계 수리업자인 A는요, 당해 수리 비용에 대한 수리비 채권을 갖게 되겠죠. 이 채권은 이 시계와 결연관계가 있는 채권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시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리비를 B가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유치권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4번 문제는 바로 유치권에 관한 문제로서요. 그 관계가 맞는 것은 있는데요. 4번 보시죠. 4번. B가 수리 비용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A는 그 시계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유치권자의 권리는 경매권 있죠. 다만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우선효는 없죠. 자, 이때 A는 시계에 대한 보수금 채권과 위 대금 반환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십시다. 우선 변제, 즉 대금으로부터 바로 우선 변제로서 받는 것은 안 되지만 그 내용의 보수 채권과 상기하는 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히 5번 보세요. B가 수리 비용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A는 수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B에게 반환하고 위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랬죠. 자,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을 하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소유권 가져가는 게 아니죠.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죠. 법원에다가 간이 변제 충당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파견한 평가사한테 당해 시계 감정을 받은 다음에 가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정산해야 되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5번에는요,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리비를 금액에서 공제하고, 야, 내 이거 소유권 내가 취득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죠? 간이 변제처는 반드시 법원을 경유해야 합니다. 자, 65번. 갑과 을은 갑의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툼이 생겨 위 토지와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타당한 것을 원했는데요. 거기 2번을 보시죠. 위 A 토지 부분, 그 A 토지 부분은 뭐예요? 매매 계약에서 제외돼서 매매 계약 대상이 아니죠. 아예 빠져 있는 거죠.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A 매매 계약에는. 따라서 A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령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뭐예요? 원칙. 일부 취소의 문제에 관한 문제예요. 일부 취소는 원칙은 전부 취소의 문제입니다. 전부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에 가상적 의사가 있는다면, 그 다음에 당의 목적물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때만 일부 취소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요,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요게 됐을 때 일부 취소 가능하죠. 따라서 2번이 표현이 옳은 지문이죠. 그죠? 자,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6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판례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좀 봐야겠는데 4번 보시죠. 잘못된 것은 4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시켜 주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바로 양도담보권 설정이에요.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채권자가 등기 전에 받아 있다. 이 말은 바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다. 이런 것이죠. 자, 이때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 자, 이때요. 양도담보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당의 물건은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당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뭐 보통 용의권이라고 그러죠. 용의권을 보유해요. 따라서 이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타인에게 제3자에게 당의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케 하고 그 차임을 받는 것은 정당하죠. 그리고 제3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은 정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요, 자기가 이익을 못 받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죠.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이죠. 자, 요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을 때 설정자가 당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보유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 67번. 나머지는 옳은 지문들이니까 그대로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표현대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했어요. 바르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는 5번 지문을 보시죠. 나머지 지문은 다 옳은 지문이니까 5번 지문만 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도 포함한다 했는데, 자, 대리권 소멸에 있는 말은 예컨대 129조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했다. 근데 대리권 소멸한 상태에서 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 됐잖아요. 무권 대리인. 자, 무권 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상대방 어떤 사람이냐? 자, 이때 129조의 상대방이든 더 나아가서요 126조의 상대방이든 또 129조의 상대방이든 간에 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표현대리죠. 자, 표현대리요. 표현대리의 상대방이란 것은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죠.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 사람만을 125조네요. 죄송합니다.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요. 요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 이 전득자는 표현대리, 자기가 아무리 선의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표현대리 주장이 안 돼요. 본인한테 표현대리 내용대로 책임지세요.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반드시 알아두십시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8번. 음, 18세의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 이랬죠. 자, 갑이 을한테 자기 소유권을 매각했고 다시 을은
병한테 이렇게 다시 매각해서 소유권 넘겨줬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매매해서 넘겼어요. 자,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매매 계약 당시에 18세다. 이 뭐예요? 미성년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않는 여자 아닙니까? 죄 않는 여자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이 취소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한테 합니다. 을한테 의사표시하면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아무런 경우에도 소유권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이게 우리는 취소의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병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는 68번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으니까 거기에 3번 보시죠. 갑 측은 취소 의사 표시를 어렵게 할 수 있을 뿐 병에 대해서는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취소 의사 표시는 뭐예요? 요거. 취소 의사 표시는 거래 행위, 취소할 법률 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렇게 되죠. 직접 상대방. 얘에 대해서만 취소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그 취소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 부정하고 소유권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68번은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3번. 자, 그 다음 69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에요. (213조와) (214조에) 각각 규정을 뒀어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죠. 자,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등기 없는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도 인정할 수가 없죠. 따라서 틀렸죠.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견조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을 설정된 경우에도 역시 이때는 그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2번 보존 등기 자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원인 없는 등기예요.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행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갑이 자기의 소유권을 병한테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면 이제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이 청구권은 병만이 행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했죠.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했죠. 자, 갑이 소유권자로서 등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당의 토지는 을한테 넘겨주고 인도. 다시 을은 미등기 상태에서 다시 매도하여 병한테 당의 토지를 인도해줬다. 자, 이게 매수했고요. 이 매수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여전히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죠. 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요. 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186조 때문에 그렇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186조죠. 그러면 민법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돈을 받고 팔았지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법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자예요. 자, 다만 이 매도인 갑은요,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토지 내놔라, 토지 내놔라 이렇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이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매도인으로서 매도인의 의무가 있죠. 의무가 뭐예요? 매매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 의무. 그 의무를 이행하잖아. 그죠? 이걸 이행한 것이잖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전득한 전득자한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그 물건을 돌려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을 점유 사용, 병 점유 사용은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적법하다. 적법하고 정당하다. 따라서 이걸 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대단히 중요하네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갑소유 건물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에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은 현재 지금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병이 현재 갑의 소유권을 침해를 지배하고 있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그 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갑은 병인 현재 소유권 침해자.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등기 마소를 청구하면 된다. 양수인이죠? 양수인. 이 사람한테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70번.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네요. 자, 부동산의 부합에는 동산의 부합,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거 가능하죠. 다만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허용합니다. 자, 따라서 70번에 옳은 것은 3번 볼까요?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거 두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주된 물건에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미친다. 부합물 또는 종물에 이 부합물이나 종물이 저당권 설정 전이든 저당권 설정 후든 전부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이 원칙은 우리 민법상의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당사자가 달리 정한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은 유효하다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이다. 두셔야겠죠. 자, 근데 거기에 1번 질문을 조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이게 없다. 독립성.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축된 부분은 종전 임대인 소유 여기에 기술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죠. 거기에 3번을 보시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등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존속기간. 이것은 이미 적 사항입니다.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필요적 등기사항은 필수적인 것은 근저당이란 취지.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계약. 이게 근저당 등기 원인에는요.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것. 이게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채권 또는 채무의 최고액.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되죠. 자,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임의적이다. 따라서 71번에는 3번.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72번. 다음은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내용의 실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여기에 3번 질문 볼게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 후순위 담보권자죠. 후순위 담보권자는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담보자는. 담보권자, 담보자. 이 사람은요, 청산기간 내에서는 보통 2개월이죠. 이 안에서는요, 자기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전이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정됩니다. 요게요. 청산기간 2개월 내에서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누가요? 후순위 담보권자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등기 담보권자의 주관적 평가, 청산금 산정할 때 당의 물건의 주관적 평가가 오류가 있어도 이걸 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한테는요, 여기 청산기간 2개월 내에서는 자기의 채권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 이거 경매합시다 라고 경매에 집어넣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등기 담보권자의 귀속 청산을 중단시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72번, 3번. 중요한 것입니다. 옳은 건. 거기에 1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경매를 청구해야 한다. 저당권 행사도 가능하고 귀속 청산도 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 행사의 경매만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귀속 청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요. 요 2번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담보가등기가 견여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러면 제3자가 경매 신청해버리면 이때는 가등기 담보권자는요, 당의 견할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아야죠. 그 우선 변제는 어떻게 받죠? 순서가 바로 가등기 설정할 때의 그 순위입니다. 가등기 할 때의 순위.
그 순위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평가액을 통지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3번. 갑은 그 소유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기 소유 건물을 이렇게 체결했답니다. 바르게 된 것은 했죠. 자, 거기에 2번 보시죠. 갑의 파출부의 부주의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했죠. 자, 갑의 이 건물을 소유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파출부를 가지고 있어요. 가사도우미죠. 그러니까 이 가사도우미의 부주의로 당에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이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 요 파출부는요, 채무자 갑의 이행을 도와주는 보조자입니다. 그죠? 보조자예요. 보조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 보조해주는 사람의 부주의잖아. 그죠? 보조해주는 사람의 부주의는 여기 있는 당의 매매 목적에서 매도인 이 사람의 채무자의 부주의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몇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 있는 파출부의 부주의는 곧 매도인 갑의 부주의로 되어버리죠. 그럼 이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고,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을 할 수 없는 이행 불능 상태를 만들었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때는요, 을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은요, 곧바로,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그 채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번에 을은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이걸 설명한 거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말이겠지. 자, 1번의 경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전에 건물이 이미 소실됐다 하면 원시적 불능이죠. 1번은 그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원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왜? 계약,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의 목적물이 이미 소실되었다 했으니까 원시적 불능이었다면 이때는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고, 다만 이때 간 매도인에게 뭐 악의였다거나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또는 과실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 민법상의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 책임을 갑이 져야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행 불능의 문제가 아니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74번. 다음 민법 548조 1항 단서 해제는 제3자의 권리에 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죠. 자, 74번에요.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 여기에 대한 문제죠. 제3자 보호. 자, 이때 이 제3자는요. 해제되는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이 사람은요. 기초로 해서 자, 이때 이 사람은 종국적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사람 자체는요. 새로운 법률관계에서 종국적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3자로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물건이면 등기까지 갖춘 상태로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야만 제3자로 보호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했는데 2번에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있네요. 자, 해제 대상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은 해제해버리면 그 채권을 소멸해버리죠. 이 채권은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이 채권은 해제하면 이것은 소멸해버립니다. 이 채권 자체가. 따라서요, 그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권 자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의 가치가 없습니다.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2번은 요게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 관계에 보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용들을 여러분 같이 봐두시면 좋겠죠. 자, 75번 계약금이 교부된 매매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계약금이 교부된 매매 효력. 여기서는 4번에요. 해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랬죠. 자, 이게 해약금 추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 관한 요건이죠. 이 요건은 민법 5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 전까지,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어느 일방이 이행하기 전면, 자, 당해 그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포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상환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돼요. 그냥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자, 여기 때 이 표시하기 위한 요건에 채무불이행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이 요건만 갖추면 돼요.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당사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이걸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4번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거기 5번 지문 보시죠.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해약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 해제권을 발생할 여지가 없다 했는데, 5번 지문요. 여기는 565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하고, 요거는 사실은 계약금 계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성격은 약정 해제권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건, 여기 발생하는 해제권은 우리 민법 규정에서 이렇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죠. 법정 해제권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해제권은 어떤 관계냐? 별개 독립적인 겁니다. 별개 독립적인 것이니까 병존할 수 있습니다. 각각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행사도 각각이다 이래 되겠죠. 자, 36번 갑을 사이에 토지 천평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그 2번 보시면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이니까 이것은 만약에요.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돼 버리면 수량 부족의 경우 1000평이라고 매매가 수량을 정해가지고 샀잖아요. 수량 지정 매매 했는데 근데 그 수량이 부족해요. 면적이 부족해. 부족할 때는 이때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량 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만 이 사람만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호합니다. 이 사람만. 따라서 선의 매수인만 어떻게 해요? 대금을 감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따라서 76번에서는요. 2번. 그 2번이 바로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선의의 매수인만 보호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니까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17번.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되는 것은 했는데 그것은 5번에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종중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의도가 탈법 의도가 없으면 유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입니다. 나머지 1, 2, 3, 4번은요. 전부 다 명의신탁 이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아예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해놨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8번.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A, B 간에 체결됐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제3자는 누구예요? 바로 C가 되죠. 그죠? C를 위해서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고 B는 C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그죠?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한 거죠. 여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는 A를 요약자라 그러고 B를 낙약자라 그러고 C를 제3자인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은 뭐냐면요. 3번에요. C가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채권이 확정되죠. 채권이 확정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낙약자인 B가 채무 불이행을 했다. 채무 불이행을 했다면 여기에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생기죠. 그죠? 손해가 생기니까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배상 청구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C 수익자는 채무 불이행한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겠죠. 따라서 3번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 상태로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데는 지상권이 바로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하고, 옳은 것은 5번 보시죠.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 양수인이 아직 지상권 등기는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상권
장차 취득할 권리자입니다. 그렇죠?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예요. 그래서 이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지료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요만큼의 지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79번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0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면 했는데 여기 가나 다라 전부 다 틀렸죠. 가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서 이건 인정하지 않죠. 당해 건물, 상가 건물을 전부나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가 필요할 때 그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죠. 나에서는요, 반대 의무 이행 이것을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죠. 다에서는요, 임차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되죠.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입니다. 차임 증액 청구는요, 증액한 후 1년 내에, 1년 내에 다시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80번에 5번.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바로 잡아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회차 전범위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시면서 틀린 질문은 꼭 부탁드립니다. 기본서로 찾아가서 한번 봐두시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찾아가서 또 동영상을 한번 더 유념 있게 봐두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